2023년 세계 마약 대체의 날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부산 마약 대체운동본부 상임이사로 근무하는 김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청소년들의 마약류 등 유해 약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과 많은 유관기관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마약대치운동본부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2023 세계마약대체의 날 기념을 점하여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로 마약류 예방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관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달려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심포지엄을 주관한 부산마약대치운동본부 최창욱 본부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부산마약대치운동본부 최창욱 본부장입니다. 먼저 마약대체의 기념 심포지엄에 날씨도 꾸준데도 참석해 주신 관계 기빈 여러분들 고맙고요. 그 다음에 학부형님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마약대치운동 부산마약대치운동본부는 1994년도에 부산시 약사회가 주축이 돼서 검찰, 경찰, 언론의 합의해서 마약 없는 부산 추진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그래서 마약 퇴치 사업을 그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마약 퇴치 사업이 지금처럼 청소년한테 확대되기는커녕 일부 조직폭력배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해서 필로폰 또는 대마초 위주로 마약이 극히 일부에만 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인터넷도 발달하고 또 해외 유학도 많이 다니러 오게 되고 또한 코로나 시기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중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전에는 마약이라 하면 불법 마약류, 즉 필로폰이나 코카인이나 대마초 같은 그런 종류의 마약만 있었는데 이제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합법적으로 지금 처방하는 마약류가 상당류에 들어갑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그게 환자의 증상에 맞춰서 마약을 처방을 하고 극히 제한적인 방법으로 처방합니다만 그 마약이 처방이 되고 환자 손에 간 게 그게 약물 오남용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살 빠지는 약이라든지 공부 잘하는 약 또 요즘 일부 중에서는 학생들 방학 때 되면 열심히 하는 몸짱 약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국가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마약류에 속하는 약인데 그게 오남용을 과정을 거쳐서 아마 우리 10대 청소년, 20대 초반들에게 불법이든 합법이든 마약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는 마약류가 일부 계층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심포지움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학부모님께서도 이 청소년들, 또 10대 학생들이 가장 호기심이 많고 궁금함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약을 하신 분들은 물어보면 대부분 호기심이 궁금해서 시작을 했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마약류나 여러 가지를 중독자들은 보면은 대부분 가까운 친구나 있는 사람들 통해서 권유를 받게 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절대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누가 권하거나 권유를 해도 안 돼, 아니요라고 얘기만 할 수만 있으면 마약은 어느 정도 보호가 됩니다. 하여튼 오늘 이 심포지움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모신 네 분의 연자들께서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나 또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어 지지 않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심포지움을 계기로 해서 우리 청소년, 10대 청소년들에게 마약이 더 이상 침투되거나 확산되는 일이 없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창욱 본부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 행사를 공동 주관하는 부산광역시 하윤수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어야 되나 교육감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2부에 시작 전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예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예빈이십니다. 그러나 몇 분을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면서 큰 박수로 여러분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행사의 주체인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님을 대신하여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의회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님께서 귀한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사 주관 부서인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정책과 박지훈 과장님과 임정순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의 30년 산의 역사이자 부산 마약 퇴치 운동 본부 3, 4, 5대 본부장님 역임하신 이철희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마약 퇴치 운동 본부 가장 큰 후원자입니다. 부산 약사회 변정석 회장님 오셨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시민연합 허성혜 공동대표님께서 어려운 자리 해주셨습니다. 우리 미래들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2030 엑스포가 부산에서 꼭 유치되도록 많은 활동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강연하신 네 분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나중에 우리 발표할 때 다시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규 우리 현도 사회복지대학 교수님 오셨습니다. 장옥진 해운대 백병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홍승민 가톨릭 대학 교수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한병창 우리 영원한 MC 예술대학 교수님 오셨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다. 학부모 총연합회 박서희 부회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청소년을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자치위원회 김영대 우리 청소년 팀장님, 부산보호관찰소의 김종철 과장님 등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일일이 소개를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한국마트의 우리 영남권 중독센터 임은재 센터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산마약대책운동본부는 부산광역시 약사회, 국제라이온스 협회 부산지구, 불경 의약품 유통협회, 부산약사신용협동조합에서 함께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의 주체인 부산광역시 박윤준 시장님을 대신하여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장 이소라입니다. 먼저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기념하여 마약 퇴치에 앞장서고 계신 여러 관계자분들과 한자리에서 이렇게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의 마약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6월 26일이 제37회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1839년 청조 말기에 중국의 한 지방 총독이 영국 상인으로부터 압수한 1000톤 이상의 아편을 소각한 날로 1987년 유엔이 세계적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이를 세계 마약 퇴치의 날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약의 폐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번 시작되고 나면 사회에 뿌리 박힌 어려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같은 심포지엄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SNS, 해외 직구를 통해 손쉽게 마약에 노출되고 있으며 그 폐해는 성인보다 더욱 심각하지만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심포지엄을 통해서 청소년 마약 확산 방지 대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부산만큼은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 없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심포지엄을 준비해 주신 마약 퇴치 운동 본부 부산지부와 부산시 교육청 관계자분들이 도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신정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부산시 의회 교육위원장 신정철 의원입니다. 2023년 마약 퇴치의 날 기념 마약 퇴치 예방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약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와 바른 대처 그리고 예방을 위해서 학부모님들 모시고 심포지엄을 만나신 부산광역시 하윤수 교육감님과 부산 마약 퇴치운동본부 최창욱 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부산시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 유관기관의 내비 및 행사를 준비해 주신 시교육청과 마약 퇴치운동본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중한 자녀를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을 통하여 마약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법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학생을 중심으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 교육청과 발맞춰 마약류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학부모님들과 이관기관 관계 여러분들께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후원회장료로 계시는 변정석 부산광역시 약사회 회장님께서의 경력사가 있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부산 마약 퇴치 운동본부를 후원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약사회 변정석 회장입니다. 2023년 세계 마약 퇴치의 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부산 마약 퇴치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오신 우리 부산 마약 퇴치 운동본부의 최창욱 본부장님을 비롯한 오늘 강의를 준비해 주신 많은 강사분들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심포지엄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다소 무거운 아젠다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심각성을 제대로 짚고 우리의 역할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심도 깊은 주제라 매우 기대가 됩니다. 올해 4월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말 481명으로 304%나 급증했습니다. 청소년 마약 사범 증가율이 전체 마약 사범 증가율의 무려 10배에 달할 만큼 청소년층의 마약 확산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소년 마약이 급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없습니다. 둘째는 마약에 대한 접근이 너무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드라마, 영화,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접근과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도 얼마 후 버젓이 방송 활동을 이어가는 그런 점을 보면서 인터넷으로 마약을 주문하면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수령하는 거래 장면이 묘사되면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해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지는 않지만 마약 범죄율은 약 30배 정도 예측되고 청소년 비율은 훨씬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신난한 뉴스 속에서 그나마 작은 희망은 우리 청소년들이 회복력이 빠르다는 점입니다. 제때 치료받으면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호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부모와 교사는 마약 유별 투약 및 금단 증상을 숙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이 투약 후 자발적 신고는 어렵기 때문에 증상이 보였을 때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약류 범죄 단속으로 마약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법과 제도 개선은 또 더디게 발전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에서 일선 학교와 공동생활 가정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가정, 학교, 사회, 정부가 모두 관심을 기울일 때 비로소 청소년은 마약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이유로 오늘 강사님을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부산 마약 퇴치 운동본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시 약사회는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마약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후원과 도움이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그 일에 언제나 선두에 서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정석 우리 부산 마약 대처운동 본부의 고원 회장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제 발표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오늘 총 4분이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발표의 주제는 1, 2부로 나뉘어서 하고요. 2부 진행은 부산교육청 김순미 장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1주제입니다. 박상규 현도 사회복지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님께서 약물 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와 부모를 위한 마음 챙김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상규 교수님은 한국중독심리학회 학회장과 경찰청 마약류 범죄수사 자문위원 등 다양한 중독 영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부산 청소년들의 약물 예방을 위해서 먼 길 충청도에서 여기까지 날씨도 좋지 않은데 오신 우리 박상규 교수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약 하면은 부산이라는 것이 정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마약 쪽에 알게 된 지가 26년 되는데 그때 이제 항상 그 주도를 한 제가 부산 약사이고 부산 마약 퇴치운동 본부입니다. 아까 우리 김 이사님께서 소개했듯이 이철희 전 본부장님께서 정말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된 것도 이런 부산 마약 퇴치운동 역사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런 걸 느끼고 또 이 위대한 에너지를 제가 또 같이 느껴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마약이라는 것이 과연 인간에게 얼마나 그 불행을 주는가, 그 불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 방법으로서 저는 마음 챙김이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그걸 약간 다루는 시간적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 양해를 조금 구하고자 하는데 호흡 마음 챙김을 한 1분간 정도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의자에 기대지 마시고 척추를 똑바로 세우십시오. 몸에 힘을 빼시고 눈을 감으시고 뭐 안 하시더라도 방해는 하지 마시고 배에서 일어나는 자기 복부가 수축되고 팽창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숨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배의 감각으로 한번 알아차리십시오. 자기가 나이가 어떻다, 직위가 어떻다, 남자 여자라는 거 다 벗어버리고 오직 호흡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그 호흡을 잠시 했지만은 마음이 좀 편안해졌습니까? 혹시 무슨 걱정이 막 일어나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중요한 것은 호흡을 할 때 일어나는 생각을 내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이곳에서 자기 생각이 어떻다 하는 걸 알아차리죠. 이를테면은 빨리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선 안 가져오는데 비 오면 어떻게 하지? 밥을 못 먹었는데 언제 밥을 먹지?
자, 이런 생각을 자기가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마음챙김입니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자, 오늘 같은 날 우리 스님들은 무엇이 생각나느냐? 비가 축축 이래 내립니다. 막걸리. 우리 회장님께서는 막걸리를 좋아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비가 오는 날 며칠 전에 꽃동네 알코올 치료 공동체에 그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막걸리에다가 파전을 붙이면 좋겠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런 생각은 변한다는 것을 또 알아차립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10년 전에, 1년 전에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다르듯이. 그 생각과 감정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은 나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다. 생각일 뿐이고 감정일 뿐이고 마약에 대한 갈망도 마찬가지다. 그걸 알아차릴 때는 조절할 수 있고 마약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독자는 갈망이 일어나는 즉시로 행동한다. 그래서 중독은 질병이기도 하고 삶의 태도이기도 하고 습관이기도 합니다. 습관이 나중에 질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성이나 금단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정 교수님께서 또 설명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중독자는 자기 자신을 중독자라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상담소를 하면서 사실은 중독자를 좀 도와준 게 있었는데 게임 중독하는 청소년 한 명 오고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가족은 전화가 많이 오는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중독자가 아니고 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독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자기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 중독은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독 대상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채울 수가 없죠. 근데 회복하신 분들을 보니까 어떤 특정한 종교를 떠나서 영성으로 회복되더라고요. 교회를 다닌다든가 뭐 여러 가지 영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회복되더라.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 중독이 많은 것은 청소년이 마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마약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마약의 노예로 만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알면은 마약을 할 수가 없죠. 이건 다 이야기를 다 우리 앞에서 회장님들께서 다 말씀을 드렸죠. 부정적인 감정, 아까 이야기한 불안이나 외로움, 우울이라든지 절망감 이런 거하고 많이 관계돼요. 그래서 저는 마음 챙김을 통해서 학교에서 우리 스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학교에서 이런 명상을 해서 유혹이 오더라도 지켜낼 수 있는 조절력을 좀 향상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합충화시키면 좋겠다. 그죠? 수학 영역이 중요하지만 사실 인간의 어떤 행복이라 하는 걸 얼마나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느냐.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중독자는 자기가 중독자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려는 동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독자에 대한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 강화입니다. 동기 강화 상담은 한마디로 공감해주고 존중해주고 들어주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점점 이야기하게 되어서 내가 마약 중독자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동기 강화 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가 마약 중독자다, 너는 중독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중독자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중독 상담을 하다 보면은 중독자가 다음 회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변입니다. 그래서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부인과 같이 상담자를 만나러 왔을 때 부인이 이 사람이 중독자고 가족을 얼마나 힘들게 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본인은 내가 중독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직장인이 다 중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세요? 저한테 묻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내 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기 강화 상담은 중독자를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거다. 그럼으로써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된다. 인지행동 상담은 중독은 중독과 관련된 잘못된 신념이나 사고와 관련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술을 한 잔 먹으면 기분이 좋을 거다. 마약을 하면 섹스를 잘할 수 있다. 또 사교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중독과 관련된 신념을 중독 신념이라고 합니다. 이 중독 신념은 허용 신념하고 예기 신념 한 잔만 딱 하자고. 대부분 마약 중독자가 교도소에 있다가 나가면 하는 말이 한 번만 딱 하자고. 이게 계속하기 위한 신념이죠. 허용 신념. 한 번만 할 수가 없어요. 그 알코올 치료 공동체에 계시다 나가신 분이 제가 한 10년 동안 통계를 대략 내보니까 한 50%가 돌아가셨어요. 10년도 안 됐는데 사고로 돌아가셨고 질병으로 돌아가셨고 자살하셨고. 근데 이분들이 나가기 전에 한 잔만 딱 하겠다고 해요. 한 잔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독은 중독 대상의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자는 한 잔만 딱 한다. 아니면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뭐 막걸리를 마시고 또 그러면 예기신님이 술을 마시면은 사교적이 될 거예요. 마약을 하면은 힘이 솟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인지행동 상담에서 중요한 거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긍정심리적 상담은 자기 삶의 의미와 목표를 알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함으로써 마약이 싫어지게 하고 대표적으로 자기 사랑하기 프로그램입니다. 치료 공동체는 지금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대통령께서도 직접 지시를 하셨습니다. 재활센터도 많이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치료 공동체는 일정한 거주 기간에 장기간 머무르면서 사람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죠. 특히 대인관계를 바꾸는 이런 것들을 체험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자주 모이면 마약 중독자들끼리 모여서 매주 한 번씩 또는 뭐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근데 중독자들끼리 모이면은 희망을 갖게 돼요. 어제 나와 똑같이 마약하던 저분이 저렇게 회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 나도 회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되고 회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또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중독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치료 계획을 중독자와 상황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상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학교에서 또 경찰에서 종교단체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협업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중독은 통합적인 치료적 개입이 아주 효과적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족이나 상담자나 중독자나 회복은 가능하다고 믿어야 돼요. 특히 가족이 중독자가 회복이 안 될 것이라고 믿으면 중독자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상담자에게 제가 교육을 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이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당신 자신이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 자신감이 없으면 중독자는 회복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냥 믿고 기다리면 회복됩니다. 저는 알코올 치료 공동체에서 한 5년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던 어떤 알코올 중독자를 보았는데요. 이 사람이 5년 되니까 인사하기 시작했고
7년 되는 해는 지금 알코올 치료 공동체의 선임 지도자가 돼가지고 많은 알코올 중독자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5년 동안 좀 기다렸습니다. 그냥 옆에서 있어주고. 그리고 회복은 정말 자기가 자기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어른이 되는 과정입니다. 중독자의 특성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긴 해도 중독자는 중독 때문에 더 자기 중심적으로 달라진다. 그래서 회복이 뭐냐면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하기 이전의 상태가 되는 것이 회복이다 아니다. 회복이 아니죠.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 마약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내가 회복되면은 외롭고 쓸쓸할 때 마약을 하지 않고 견딜 수 있어야지 회복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복은 성장입니다. 저는 가족도 마찬가지인데요. 중독자가 있는 가족, 그 가정의 가족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 성장하지 않고 똑같이 그 자녀나 배우자를 대하면은 중독자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중독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치료 공동체라든지 이런 상담을 통해서 그것도 장기간에 적어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에 깨기 위해서 최소한 3년 내지 5년 동안 있어야 됩니다. 저는 술을 끊었지만 회복되지 않는 알코올 중독자를 많이 봤거든요. 대인관계를 못하고 자기중심. 이 사람은 실제로 회복되지 않았다. 성장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빠져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단계 올라가야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들도 성장해야 된다. 이철희 전 본부장님 계시지만 얼마나 그죠? 이렇게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회복하신 분들도 그렇고 상담자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습니다. 편안해져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근데 회복을 그냥 술 좋아하고 마약 좋아하는 사람, 그냥 술만 끊고 담배나 뭐 마약을 끊고 그럼 그 사람이 회복할까요? 그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약을 했는데 마약 맛이 없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것,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이라든지 예술활동이라든지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영성이라고 해요. 영성. 회복한 사람들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회 나왔습니다. 아닌 분들도 많고요. 그 영성이라고 하는 건 신앙을 포함해 삶의 의미나 묻고,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이분들이 즐겨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은 다른 회복자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럴 때 기쁨을 느낀다. 그래서 저는 회복자들이 다른 회복자를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를테면 강의하도록 기회를 준다든지,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이 성장하고 보람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마약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 더 즐거운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중독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애가 마약을 하지 않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우리 남편이 술을 끊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하면 내가 행복할 거야. 술을 마시면 즐거울 거야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마약 중독자가 마약에 의존하듯이 가족은 그 중독자에게 의존하는 것을 공동 의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정말로 회복시키고 싶으면은 감정을 분리해야 돼요. 네가 마약을 해서 교도소에 가든 안 가든 네 문제라고 해야 네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도박 중독자들은 가족, 특히 어머니가 돈을 많이 빌려주거든요. 왜 교도소 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100% 제거합니다. 오히려 네가 알아서 해라 할 때 아이가 도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모든 중독이 그렇죠. 왜 돈을 갚아주느냐? 제가 그 가족에게 물어보니까 가족께서는
내가 마음 편하려고 그렇다고. 애가 교도소에 가면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서 부모는 지혜로운 사람을 해야 돼. 냉정한 사람. 그걸 견뎌내야 돼요. 그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챙김이에요. 자기를 떨쳐놓고 내가 좀 우리 애가 교도소에 가면 내가 참 불안하고 힘들구나. 아가 나오면 또 나를 원망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떨쳐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챙김입니다. 그래서 마음챙김이 기본이 돼야 된다. 그리고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너가 마약을 하니까 내가 너무 힘이 빠진다. 뭐 이렇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요. 그리고 가족도 아까 이야기했죠. 가족도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에. 특히 이제 중독자에게. 근데 지금까지 다르게 살아와야죠. 가족은 중독자에게 애원하고 헌신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해도 중독자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 어떻게 해야 된다? 떨쳐놓고 보면서 자기를 행복하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편안해지고 이 편안함 때문에 중독자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챙김은 우리가 짧게 해보지만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자기 몸과 마음을 떨쳐놓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떨쳐놓고 보면은 몸은 내가 아니다라는 걸 느끼고 감정과 생각은 감정과 생각일 뿐이라고 알아차려야 돼요. 갈망도 그렇고. 그래서 초연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그 부산에 온 파도가 있죠. 감정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제가 한 20분도 안 되는데 이 사이에 제 강의 위에서 많은 생각들이 일어날 거예요. 파도와 같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불안이나 고통은 어쩔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 게 많아요. 내가 우리 아이를 마약 중독자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우리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 내가 만드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선하게 살았는데 암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잘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저 파도를 멈출 수는 없지만 파도를 즐길 수는 있다. 파도를 잘 탈 수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파도 치는 것을 보고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불안이 일어났구나, 외롭구나, 힘들구나, 우리 아이 때문에 걱정되구나, 화가 나는구나 알아차리면 편하게 되고 그걸 즐길 수도 있다. 그래서 요즘 심리치료에서는 마음 챙김에 기반한 인생독성당 그런 것들이 다 오고 있죠. 결국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받아들일 때 내가 고통을 오히려 다스릴 수 있다. 피하거나 그죠? 억압하지 말고. 분노도 마찬가지죠. 분노가 있을 때 화를 내거나 행동하거나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억압한다. 화가 나지 마. 그게 아니고 내가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알아차릴 때 보다 적절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부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면 어떤 아이는 마약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마음 챙김을 하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편안해지고 또 자존감도 올라가고 대인관계에 대한 공감 능력도 향상됩니다. 그래서 알아차리면 중독으로 가지 않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중독이나 비행동을 예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알아차리면 생각과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과 갈망이 일어납니다. 특히 중독자는 더 많이 일어난다. 성중독자가 길을 가다가 이성을 봤더니 성에 대한 중독이 일어났다고. 옛날에는 갈망이 일어나면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는데 지금은 중독이 그 갈망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갈망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지금 길을 걸어가야지 하면서 초연하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존감도 올라진다. 점점 중독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긴다. 마치 택시 기사가 택시에 누가 타는지를 알아차려야지 택시를 잘 운전할 수 있잖아요. 술이 취한 손님이 타는지 나쁜 손님이 타는지 힘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마중에서 부축해주고 그런데 택시 기사가 술이 취해가지고 쓰러져 있다. 그러면 어떤 손님이 와도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된다. 심지어 어떤 손님은 택시를 마음대로 몰고 나가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걸 뭐냐면은 나의 마음, 생각과 감정을 택시에 타는 손님으로 알아차리라. 택시 기사가 손님을 보듯이 내 마음에는 이런 손님이 지금 타고 있구나. 불안이라는 손님이, 갈망이라는 손님이 타고 있구나 알아차리면 택시 기사가 흔들리지 않고 자기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갈망을 택시에 타는 손님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마음챙김은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 몸 마음챙김, 특히 중요한 게 호흡인데요. 호흡은 몸과 마음을 연결하지만 또 우리 생명하고도 관계됩니다. 이거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그 마음챙김의 태도는 뭐냐?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대로 보기. 아까 그 성중독자가 내가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여자에 대해서 욕망이 일어나면 안 되지 이렇게 보지 말고 욕망이 일어나는 걸 그대로 본다. 내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거 판단하자. 그리고 자기 마음을 보려는 호기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근데 하기 싫을 때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하면 됩니다. 아까 그 사례에 있는 알코올 중독으로 회복되신 분은 지금은 한 7년 된 해부터요 갈망이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술에 대한 갈망. 하루에 한 2번, 3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까지 보느냐면 갈망이 일어나기 전에 외로움이 일어나는 것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외로우니까 술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보게 되니까 2분 내지 3분 있으면 그 갈망이 사라지더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갈망이 일어나더라도 초연해지고 이 또한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마음은 아까 파도와 같이 하늘의 구름과 같이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잠시 연습을 해보았지만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보는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주변 상황이 악화되었더라도 그걸 알아차리는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 알아차리는 나가 진정한 나다는 겁니다. 그 뭘부터 알아차려야 되느냐? 호흡부터 알아차린다. 숨이 들어오고 나오는 것부터 알아차릴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마음도 알아차릴 수가 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서도 내가 불안하고 있구나, 슬프구나를 알아차리면 편안하게 갈 수가 있다. 우리는 외부의 환경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알아차림으로써 조절할 수 있다. 아무리 남편이 중독자라도 아들이 마약 중독자라도 내가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행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중독자를 상담하는 분들은 이 수행으로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개업한 지 한 1년이 안 됐는데요. 정말로 수행이 돼요. 그 중독자를 만나면서 알코올 치료공원처럼 매주 나가니까요. 그때 어떤 분은 대답대신 책상을 꽉 치고 그래요. 그럴 때 일어나는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화가 나는 모양이죠. 이렇게 전달해주고 하는 그 과정이 수행이고요. 어떨 때는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애정을 느낄 수도 있죠. 이 사람 정말 잘 됐으면 한다. 그러나 그것도 나의 집착이라고 하면 또 알아차리고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운 수행은 지금은 제가 이제 놓아보고 있는데 개업을 하니까 영업에 대한 것도 수행이 들어요. 어떨 때 하루에 한 번도 전화가 안 올 때 그냥 그것도 그냥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는 수행입니다. 계속 그러면서 알아차리면서 간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꿈속에서 아주 좋은 꿈을 꾸고 아주 또 그 안 좋은 꿈을 꿀 수가 있잖아요. 꿈보다는 조금 더 우리 술에 되게 취해서 1년 동안 술 취해가지고 세상 모르고 살았다. 자, 그거 하고 하루라도 깨어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기의 행동과 호흡과
감정을 떨쳐놓고 또렷이 깨어있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생각의 노예로 자동화된 사고를 하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내가 멈출 수가 있어요. 알아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 마음챙김 우리는 특히 중독자는 회복과 수행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호흡하기 자기 감정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청소년이. 그러면 내가 외롭구나 알아차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척추를 똑바로 세우고 호흡하는 겁니다. 척추를 똑바로 세우고. 그래서 내가 외로운 것이 아니고 집에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구나, 친구도 있구나, 그 생각을 바꾸고 공부해야지. 이렇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편안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상담할 시간이 없으면 요것만 가르쳐 주더라도 도움이 됩니다. 척추를 똑바로 세우라고 호흡을 편안하게 해요. 그러면은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가 사랑받을 때 편안하잖아요. 근데 다시 하려면 호흡을 편안하게 하면 그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호흡으로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중독도 낮은 자존감하고 관계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진다.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펼쳐보고 있으면 그것은 조건화되어서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영남대학교 나오고 박사를 경희대학교에서 했는데 어떤 친구가 서울대학교를 수석했어요. 신경과 수석해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있는데 옆에서 학교에서 소개하니까 얘는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고. 그때 기분이 좀 달라요. 나는 그랜저 사가지고 기분 좋다는데 옆에서 볼보 차를 다 끌고 오거든요. 이런 것은 조건화된 자존감은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네, 기분이 나쁘네, 알아차리는 나는 변하지 않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이게 진정한 나이고 이것이 어린 동심의 그거예요. 노자가 말한 무의의 상태. 집착과 욕심이 없는 거.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그걸 안 찾고 밖에서 자꾸 찾아요. 마약까지 찾아요. 누구나 자기가 가장 귀중한 존재이다. 그래서 지금 마약 중독에 있는 분을 구상교도소에서 물어봤습니다. 마약을 오래 했다고. 마약하면 섹스가 잘 되고 등등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어린 시절에 동심의 즐거움이 있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아까 기억나는데 6살 때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던 때 그러고 마약을 했을 때 그 쾌감도 기억나시죠? 기억난다고. 그런데 어릴 때 동심하고 마약을 했을 때 쾌감하고 어느 쪽이 더 행복합니까? 어느 쪽이 더 자기에게 도움이 됩니까? 물으니까 어릴 때 동심이 훨씬 낫다더라고요. 마약보다. 결국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데 그걸 안 보기 때문에 그걸 자꾸 지켜보면 누구나 자기가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존중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도 다른 각도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된다. 이거는 문경에 있는 산인데 앞에서 보면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이렇게 보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산이거든요.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관점에서 보고 자기 생각이나 관점은 자기가 경험하고 배우고 들은 것이거든요. 이게 진리고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대인관계에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입장을 100% 이해하고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다르고요. 제가 그 연구를 세 사람 같이 했는데 청소년의 의사소통하고 중독하고 관계를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청소년과 의사소통이 잘 될수록 청소년이 행복할 것이다.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라고 가정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가 청소년하고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은 청소년이 행복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니까 청소년이 부모와 의사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할수록 행복하고 중독으로도 벗어나더라고요. 어머니는 아버지는 우리 아들하고 대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들은 아닌 거예요. 잔소리인 거예요. 아들의 입장에서 정말로 내가 아들의 입장이라면 어떨까가 아니고 정말 아들의 입장에서 느껴보고 생각해봐야 돼요. 그리고 공감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만나고 묻고 해야 된대요. 이걸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한국일보에 있는 내용인데 마약 중독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된다. 지금 잘못된 게 마약 중독에 대한 어떤 즐거운 쾌감 요거만 자꾸 이 아이들 아는데 그러니까 99%이 엄청난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도록 교육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절 기술 연습시키는 거 하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까 운동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또 대화를 할 때 공감해 주는 거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마음챙김이 돼야 돼요. 내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친구들한테 자존심 안 상하려고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돼요. 아이가 공부가 잘해야지 좋은 대학에 가야지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 그 욕심을 알아차리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재발할 때 절대로 나무라면 안 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그럼 또 희망을 얻고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자녀를 만날 때 마음 챙김하면서 만나자. 그래서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 자녀가 내가 이제 사랑을 받았다고 느낄 때 중독에 덜 빠지게 되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마음 챙김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